아멘. 네, 우리 유도희 권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도입니다. 오랜만에 여기 자리에 서는 것 같네요. 한참 이제 2023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2024년도가 돼서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것을 여러분한테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고 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저희 집사람 덕분에 2019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미국을 한 12박 정도 미국을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도 가고 뭐 동부 서부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대학교까지 전부 다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잘 알지 못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뭐 그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위대한 건국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홀대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 말고는 제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한 3번 정도 여기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건국 전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갔구나 이런 어떠한 교만 아닌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그 생각 안 할 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 제가 이런 걸 전공한 어떤 사람도 아니지만 또 이거를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에 동상으로 쓰시든 아니면 기념관이 생기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올바로 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건국전쟁이란 영화가 생각지 않게 히트를 쳐서 너무나 사실 감회도 깊고 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국전쟁이란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 영화 다 보셨죠? 영화 건국전쟁이 사실 이런 저는 이렇게 이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이 영화 건국전쟁이 김덕영 감독께서 이거를 이제 감독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좌파들은 이미 문화계를 전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라는 것은 뭐예요? 픽션이잖아요. 픽션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그것을 사실로 믿어요. 아무리 감독이 이 영화는 뭐 재미를 위해서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가미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그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 이승만이란 이 주제를 김덕영 감독께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주변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밥 빌어먹기 딱 좋다고 아마 절대로도 이승만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현재 문화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이 아마 김덕영 감독께서도 아마 이렇게 히트를 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너무나 대한민국이 정말 그냥 저절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건국전쟁을 김도영 감독께서 만들 때 이 대한민국의 어떠한 총선을 계획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돈도 때로는 부족하고 등등등 자료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지 간에 4월 10일 불과 몇 달 전에 이 영화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팩트만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금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그 파장, 그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왜곡되고 가짜뉴스가 많이 있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100만이 넘었는데 이 영화가 100만이 넘은 것은 상업 영화의 1000만 명이 넘은 거랑 그런 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건국전쟁이 김도경 감독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도경 감독께서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 김일성의 아이들도 한번 집에 가서 영화 채널이 있으시면 조회를 해보시면 김일성의 아이들 쳐보시면 영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전쟁 고아들이 김일성이가 전쟁 고아들을 동유럽으로 전부 다 이제 보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것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이 저는 영화 한 편이지만 이것이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교과서 되고 이정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하더라도 이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서 나오면 무료로 얼마든지 또 배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영화를 보여줬을 때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나 등등 전교조에 의해서 경도되고 이런 사람들을 깨우는 데는 교과서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거짓되고 왜곡된 것을 몇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제가 또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는데 남북분단의 원흉이다, 런승만 한강다리 6.25 때 한강다리를 끌고 도망갔다, 친일주의자다, 독재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독재자이다, 또 미국의 계례, 미국의 앞잡이다,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정확한 문서를 통해서 전부 다 아닌 것이라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영화가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데 엄청난 기여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가장 또 이제 봤던 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도 했지만 토지개혁하고 또 여성들이 특히 더 이승만 대통령한테 사실은 감사해야 되거든요. 참정권을 줬잖아요. 투표권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시에 48년도에 우리나라가 투표권을 준 나라가 사실 스위스나 프랑스보다 빨라요.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할 때잖아요. 또 조선시대에 자기 자녀 여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첩으로 부모가 팔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정권, 투표권을 준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의 팬미들은 모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토지개혁도 정말 엄청난 일을 했는데, 토지개혁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한국에 놓고 간 자산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전부 다 미 군정이 전부 다 몰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000엔만 갖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놓고 간 재산이 한 52억 불 돼요. 그래서 북한애가 훨씬 막 29억 불이고 한국이 한 23억 불 정도 돼요. 23억 불이면 지금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3천억. 그 옛날에 돈으로 3천억. 그러면 그 당시에 미 군정에 의해서 그걸 전부 다 몰수를 했다가 이것을 다시 한국 정부에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토지개혁도 왜 가능했냐면, 지주들이 그냥 땅만 달라고 하면은, 물론 유상으로 일본 했지만 달라고 한들 쉽게 주겠어요? 그런데 땅을 준 지주들한테 뭘 줬냐면, 여기에서 일본에서 놓고 간 기업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적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귀속재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야, 그때 너희들 오히려 우리가 다 주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달라고 하느냐, 한일 청구권에서 다 주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데 사실은 기반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54년도 8월 2일 그 뉴욕의 거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 정치인들,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에버레디 작전 이런 걸 엄청나게 했을 때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빨리 철수하고 원래 38선대로 딱 만들어주면 가고 싶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반공포로도 석방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한미 상호의 방위 조약도 체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뉴욕의 영웅의 거리에 정말 이 카프레이드를 하면서 그 꽃가루 수많은 꽃가루가 날리는데 저 사실 좀 막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잖아요. 자기 자식, 내 자식이 이국만리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이쪽을 하려고 했던 거지 한국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영웅의 거리에 그 작은 땅덩어리에 이승만이란 그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카퍼레이드를 할 수 있었는가? 정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고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인들도 자유의 수호자로 불렸기 때문에 이를 영웅의 거리에서 이렇게 카퍼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김덕영 감독이 처음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찾을 줄 몰라서 안 찾았을까요? 분명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란 존재를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이란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순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독재자로 친일파로 그냥 미쳐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더 위대한 대통령이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건국 전쟁을 또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넘겨줘 보세요. 좌파들은 여러분들 알아보시죠. 백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백년 전쟁 들어보셨어요? 백년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를 완전히 악마화시키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거시로 가짜로 만들었는데 2012년도 개봉을 했는데 이게 민족문제연구소 좌파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지원을 해서 2,5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근현대사라고 해서 1910년 한일 합방부터 2011년까지 100년을 다뤄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1차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악마화시킨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넘겨줘 보세요. 개봉을 했는데 두 얼굴의 이승만, 이것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 문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입증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는 경제 성장의 신화의 허실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이제 자기들이 일부만 발췌를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에서 이렇게 이 백년 전쟁이 몇 명이냐면 500만 명이 봤다는 거 추산을 해요. 물론 정확한 인원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파들은 그것이 설령 가짜라 하더라도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고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설령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파들은 저는 아쉬운 게 우파고 자유우파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영화가 나온다면 그 감독을 신경도 써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많은 관람객이 또 가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넘겨줘 보세요. 이때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승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게 CIA 문서가 나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인학교에서 반일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고 또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해서 국민회, 이제 하와이에 있던 거예요. 국민회를 장악하고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 그리고 46세에 22세의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고 쉽게 해서 간통죄로 기소가 됐다. 이런 영화의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저런 좌파들 사람들은 이게 사실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2012년도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러면데 이 100년 전쟁 다큐를 놓고 그 당시에 방통위에서 2013년 오타가 났네. 2013년이에요. 2013년도 8월 달에 방송 심의 규정,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장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 및 경고를 했어요.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었던 그 RTV가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도 당연히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했고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했다고 해서 패소를 했어요. 상대방이. 방통위가 이겼어요. 2심도 마찬가지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5년 8월 달에 얘들이 상고를 합니다. 상고를 하는데 그 상고심에서 2019년도에 이제 판결이 났어요. 상고심에서 누가 재판을 담당했느냐. 얘들이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또 회부를 했어요. 전원합의체라 한다면 재판관 전부 다 12명이 다 참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 했었냐면 들어보세요.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김명수, 김선수, 김상환, 김재형, 노정희, 민유숙, 박정화 6명이 사실 대법원장은 마지막에 이제 그 투표를 하는데 6명 대 6대 6으로 나뉜 거예요. 나눴는데 보통 6대 6으로 나누면 보통 대법원장은 이것을 표결에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유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첨예하니까. 그런데 김명수는 바로 저쪽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이게 무죄가 난 거예요. 이 무죄가 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일반인들은 이 100년 전쟁이 무죄가 났다는 사실이 마치 이승만과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옳다. 그게 맞으니까 당연히 무죄가 났지. 왜냐면은 단지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그 사람들이 인정해서 무죄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는 거예요. 이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좌파들한테는 거의 교과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100년 전쟁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PD도 당연히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기소까지 됐지만 다 무죄가 나왔죠.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서 됐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다가 그 헬기 사격 그거에 대해서 그 천주교 그 신부님인가 무슨 뭐였죠? 천주교 신부님을 사자 명예 죽은 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전라도 광주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신부 한 명, 천주교 신부 한 명의 명예와 두 전직 대통령의 명예와 생각만 해도 잘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 전쟁이 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 황현필이라는 아주 좌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현필이가 누구냐면은 공무원 시험에 아주 일타 강사예요.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일타 강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약 100만이 있어요. 회원이. 그리고 보통 이런 걸 올리면 한 40만 명, 50만 명이 봐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 소장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2020년도에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선정위원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현재 이제 EBS 사회탐구 강사예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의 25가지 과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건국전쟁이 나온 이후에 유튜브를 다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넘겨져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대의 민간인 학살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영화를 보라 하니 역겹기도 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다 큰 성인에게 아동 영화를 보고 반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지 이 세상 더러운 리뷰 곧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좌파에서는. 그러니까 공부하고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약 1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사실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두 가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왜곡하고 가짜로 하고 있는지 그 한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넘겨서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은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CIA 문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밀 문서가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은 돈을 쫓아서 한 것이고 자기 사리 사욕, 권력을 쫓아서 한 것이고 출세 수단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 CIA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이 영어로 써 있는 일부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CIA에서까지 저렇게 썼다면은 100% 사실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한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적인 목적을 갖고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그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 활용했던 수단과 방법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CIA 문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승만은 애국자라는 거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CIA에서 물론 이승만에 대해서 보고서를 했는데 사실 부정적인 것도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미국과 굉장히 적대적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내가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IA 보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은 자기가 한국을 통치하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평생을 한국 독립이라는 대의에 평생을 바쳤다. 이거를 가지고 황현필이는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의 이익 곧 나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내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깨우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게 나쁜 건가요? 당연히 누구나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되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황현필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왜곡해서 돈 벌려고 독립운동을 했다. 사리사욕만 갖고 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줘 보세요. 황 씨는 이제 여기에 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지역하면 이승만은 독립한국의 최고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이익이 곧 자기 이익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마치 본인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왜 나빠요? 내가 한국이잖아요. 나의 이익이고 나 한국의 이익이야. 이게 왜 나쁜 거냐고요. 이걸 가지고 돈만 쫓았다고 그렇게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황현필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황현필에 대한 그 25가지에 대해서 박종인이라는 사람인 좌도 우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근현대사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 조선일보에 그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는 것을 그런 걸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황현필의 25가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하게 팩트를 가지고 실질적인 문서를 가지고 여기서 반박하는 걸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국가 이익이 곧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라고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했는데 황 씨는 이거를 뺀 거야. 황현필이는. 그리고 이 황현필이가 인용한 문장 뒤에는 CIA가 파악한 부정적인 판단도 나오는데 CIA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럼에도 이승만은 놀랄 만큼 통찰력 있는 정치인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이승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황현필이는 이거는 살짝 뺀 거예요.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쉽게 얘기해서 돈만 쫓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 사치스럽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좌파들은 이러한 아까 백년전쟁 그 영화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보고 듣는 학생이나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진실. 이승만은 뭐 1센트도 가져간 적 없는 이승만인데, 이승만이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몇십 년 동안을 하와이에서 30년 동안 하와이에 있었고 독립운동도 오랫동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청년 이승만 때부터 85세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서 주변에 자기와 뜻이 안 맞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하와이에도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이승만과 사실은 뭐 어디죠 거기가 한성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같이 이제 뜻이 맞았었죠.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이나 전 세계의 어떠한 흐름을 보고 대한민국은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군사력이 거의 뭐 세계 최강에 가까웠던 일본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통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외교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여서 전 유럽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용만이라는 사람은 무력으로 쉽게 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그 군대를 가지고 일본을 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와이 한인들이 모은 돈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쪽과 엄청나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이겼죠. 이겨서 이제 거기를 하와이를 장악하고 하와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럼 박용만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좋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좋게 얘기 안 하죠. 그리고 로버트 장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로버트 장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헌 얘기들이 사실과 틀린 얘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인사의 모금액 2,400달러로 부동산을 구입했고, 이승만이 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1,400달러를 대출받은 뒤 상환 책임을 국민회에게 돌렸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인 여학교를 단 1달러에 마입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의 여학생 기숙사 남학교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상환 책임을 국민회에게 넘겼다.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황현 PD가 100년 전쟁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와이 교포인 이덕희 씨가 쓴 책에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록을 했냐면은 사실 그 당시에 어려웠잖아요. 사탕수수밭에서 돈 모아서 그것도 독립자금도 일부 대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먹음까지 전부 기록을 다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덕희 씨가 쓴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을 보면은 여기에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아주 등기부 등본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황현 PD가 한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고,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와이 호놀루루 은행 예치 후에 1962년 11월 7일 기금관리위원 최백렬이 방한해서 한국 측 대표들과 상업은행에 입금한 것이 2,331만 5,895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했느냐, 1962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인하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62년도에. 그래서 이 인하대학교가 인천과 하와이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조금 아까 황현 PD가 얘기했던 그렇게 해서 돈을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차곡차곡 기숙사도 짓고 학교도 짓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처분을 한 돈을 가지고 와서 인하대학교를 설립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현 PD는 그냥 그런 조사도 하나도 없이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 카더라 있죠, 카더라 통신, 뭐 박용만이가 뭐라고 하더라, 로버트 장이 뭐라고 하더라, 그것만 가지고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승만을 독재자로 알고 있고 이승만은 완전히 역사의 역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이 그만큼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저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살았던 집이에요. 저게 어디 정말 유명한 사리사욕과 사치를 했던 대통령의 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집조차도 지금은 뭐 팔려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와이에. 그런 이승만 대통령을 돈밖에 몰랐고 젊은 여자랑 바람 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현재 황현필이라는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 넘겨져 보세요. 넘겼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최강 1교시라는 온라인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일단 딱 들으시면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면 일단 지명도가, 그 사람 말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잖아요. 참말만 할 것 같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문맹률이,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문맹률이 대한민국이 80%에 가까웠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백성들이 선거를 투표를 해. 그래, 좋아. 그러면 야, 이 사람들 글씨도 모르는데 무슨 맨 위에 있는 1번에다가 다 도장을 찍지, 누가 2번 3번을 어떻게 알아서 찍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이가 1번을 했으니까 이승만이가 당연히 대통령 되는 거, 당연히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이승만이가 뭐 지지도가 높아서 대통령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단 한 번도 1번을 한 적이 없어요. 2번 3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이제 얘기했냐면은 송재윤의 슬픈 중국이라고 해서, 이 송재윤 교수도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이 역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이런 해박한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재윤 교수가 캐나다 맥메스터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거를 간간히 올려요. 조선닷컴에도 올리고 조선일보에도 올리고 하는데, 제가 조선닷컴에 나온 것을 조선일보에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바로 지적을 한 거예요. 야, 박태균 교수가 이렇게 하는데 완전 이거 사기고 거짓말이다. 봐라, 어디 이승만이가 1번 다른 적 있냐. 이거는 뭐 꼼짝 못하잖아요. 왜? 그 당시에 포스터가 이미 다 있어요. 다 2번 3번 다른 것이. 그런데 이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확인만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그 유명하고 잘나빠진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왜 캐나다에 앉아있는, 캐나다에서 교수하시는 이 송재윤 교수가 이걸 지적하냐고요.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아시다시피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 저는 강단에서 강의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의 그 잘난 지식인들은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왜 말 한마디를 안냐 이거예요. 정말 그게 나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이라는 화두를 꺼내는 순간 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도 그냥 쉬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건국전쟁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태균 교수도 구독자가 35만 명이래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이거는 17만 명이 시청을 했대요. 얼마나, 그럼 17만 명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게 참 무섭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찬양 1세기를 썼는데 이 송재윤 교수의 이 칼럼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대요. 이 사람의 그 사이트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팩트잖아. 팩트를 갖다 들이대는데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얼마나 이제 또 이 사람이 웃기느냐면, 넘겨서 이승만이, 이것도 참 정말 웃기는 게, 이 하지 장군이 6월 28일 날 그 당시에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승만과 이제 김구에 대해서 내용을 써서, 그것도 무슨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운형이 이제 암살이 이때로부터 한 20일 후에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 마치 여운형 암살 이것을 이승만이가 획책해서 이승만이가 미리 작업을 해서 여운형이를 암살했다는 식으로 박태균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명백하게 이승만하고 김구를 같이 거명해서 써놨는데,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과 땡땡의 테러격이라고 해놨어요.
김구는 쏙 빼고 땡. 그럼 남들이 생각할 때 이승만이 자기의 어떤 세력인 누군가와 여운형이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은 뒤에 보시면 김구라고 명백히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한테도 바로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런 하지 장군이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당신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어디다가 보냈냐면은 이 조선일보 이런 데다가 아예 올려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박태균 교수는 마치 이승만이가 모든 그 당시 암살이라는 영화도 보셨잖아요. 암살에 이승만이가 다 개입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살고 네이버에 치기만 하면, 네이버도 정확치는 않지만 하여튼지간에 70-80%는 다 나오잖아요. 내용이. 조회만 하면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마치 지금 뭐 문맹률이 80% 90%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전파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건국전쟁이 저는 왜 이제 의미를 크게 두냐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것이 맨 좌파들이 선동하는 영화들이잖아요. 무슨 화려한 휴가니 무슨 뭐 동막골이니 뭐 하여튼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본 많은 영화들이 다 좌파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를 세뇌시킨 그런 영화였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우리는 모르고, 저도 봤어요. 화려한 휴가도 봤고 동막골도 봤고 다 봤죠. 정말 저들은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성공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 감독뿐만이 아니고 다른 감독들도 이제는 우파에 대한 어떠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보면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박정희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승만은 10편을 만들어도 다큐멘터리 부족이에요. 사실 제가 보건대는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뭐 이승만, 박정희,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도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마화 시켜서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 이거는 쉽게 문화전쟁이고 체제전쟁이고 이념전쟁이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 많이 보셨죠? 이 당시에 공산화된 나라가 44개국인데 대한민국 보이나요? 잘 보이지도 않아. 저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보지도 않을 거야. 이거 너무 요만한, 너무 작아서. 요 대한민국이 소련에 의해서 전 세계가 공산화로 쓰나미로 몰려갈 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뚝심으로 외교를 통해서 이걸 지켜냈잖아요. 한미 상호방위적으로 통해서.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독재자다 뭐다 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까지 없애버린 거죠. 그분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기념관까지 서울 거기 하려고 하는데 좌파들이 지금 막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거 보셨죠? 사진. 저게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들은 다 저거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에 자유주의와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가 극명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념이 틀리게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나 보니까 보세요. 북한은 완전 암흑 덩어리야. 불빛이 저기 평양인가 봐요. 제가 보니까 불빛 요만한 반딧불만한 불빛 하나 있고, 대한민국은 보세요. 전체가,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제주도까지도 저렇게 좀 찍었으면 좋았을 걸. 제주도도 엄청 화낼 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저기 울릉도 독도까지 이렇게 좀 찍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조건만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은 결정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정은이가 최근에 이제 그 통일 뭐 이런 전선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남한을 완전히 주적으로 여기고 뭐 핵도 너희들을 위해서 쏘겠다고 하고 별의별 지금 발광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면 북한 김정은이는 한국 주사파들과 때로는 동떨어져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또 필요할 때는 또 붙기도 하죠. 그래서 또 지령도 내려서 또 일부는 또 해요. 그런데 한국 주사파들은 북한 가서 살래 하면은 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이제는 돈벌이로 전락한 것 같아. 한국에서 정부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거기서 다 시민단체에서 돈 다 빼먹고 또 이권 쉽게 얘기해서 뭐 시장이든 누구든 자기네 세력이 되면은 거기서 용역이 됐든 청소가 됐든 뭐 다 차지해서 자본주의에서 누릴 건 다 누려요. 그러면서 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저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 수레바퀴가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뭐 고장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북한이 핵 이외에는 대한민국과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이 됐든 군사력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쉽게 침범도 못 오는 게 미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사실은 많이 이제 지금 군사력이나 이게 높아졌지만 가장 큰 게 인계철선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외세의 침략을 안 받고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특히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가 586 운동권은 청산을 하는 건 좋은데 586 운동권을 저기 띄우셨네. 우리 저기 보세요. 586 운동권은 청산하는 건 좋은데 아주 극좌 종북 세력으로 지금 다 그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다 나가고 50명을 국회의원 됐어. 그럼 저들은 일당배 거의 아마 국민의힘이 150석, 170석 얻어서 뭘 한다고 하면은 아마 국회에 아마 돗자리 깔고 눕고 완전히 뭐 최루탄을 갖다 터뜨릴지도 몰라요. 저들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걸 사실은 경계해야 돼요. 이재명이가 지금 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마이동풍이야. 문재인이가 부탁했대잖아요. 임종석이 누구 3명은 좀 공천해줘라. 문재인 말 안 듣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저 극좌, 저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을 40명, 50명, 60명에서 큰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워질지 사실 그런 부분 저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전투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은 지역구를 가고 자유통일당은 최소한 5%, 7% 얻어서 국회에 4명, 5명 정도 입성을 반드시 해야 차별금지법이 됐든 저런 이제 그 대도 않는 종북 세력들이 깽판 놓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잖아요. 이재명이 개딸들 누가 막아요? 이재명이 개딸들 막을 사람들은 광화문 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과 뭐 자유우파를 상징하는 결국은 뭐 자유통일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150석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잘못된 법률이라는 걸 다 바꾸려면 180석은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이 역사를 수도 없이 왜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사를 대부분의 이 좌파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시대적 상황은 다 무시해. 지금과 50년, 1945년, 48년, 50년대와 지금 비교할 수 있나요? 지금의 잣대와 그때의 잣대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현재의 잣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신문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이 옛날에 무슨 간첩 사건으로 해서 다 처벌받고 해가지고 했는 사람을
다 무죄 나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무죄야. 다 표현의 자인 어쩌고. 무죄가 나오면 그냥 무죄 나온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징역 생활 뭐 5년,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어. 그럼 국가에서 보상이 수억, 수십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난 너무나 참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다 빼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의 잣대로 그걸 제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인간에는 공과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도 왜 그 대통령들이 과가 없겠어요? 하지만 그 대통령들을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영웅으로 만들어야만 내가 국민들이, 어린이들이, 그 나라에 자라는 어린이들이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장해서 또 그 사람의 업적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야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대한민국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 것이고, 또 그래서 올바른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역사 교과서 만들다가 결국은 잘못됐잖아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학교에서라도 안 가르친다면 이러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자유마을을 통해든 뭐 하든 이런 것들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집사람한테 얘기는 해봤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좀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실은 기독교 입국론,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으로서 그 당시에 재헌국회에서 성경책을 놓고 쉽게 해서 국회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한 뭐 그래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각 교회에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이런 대통령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이 사회에서 잘못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만화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화로. 왜냐면 만화는 접근이 쉽다. 그러면은 공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과를 애들 교회에 오는 애들한테 그 책을 무료 배포하면 되잖아요. 20페이지, 30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그 윤서인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끔 보니까 쇼츠에 나오는데, 그분이 굉장히 우파이면서 이 만화가예요. 근데 굉장히 이거를 날카롭게 비평도 하고 만화도 잘 그려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좀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런 책자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20페이지, 30페이지짜리를 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등등 이런 거를 알려서 그 교회에서 그 어린이들한테 공과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나눠줘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고 배포를 한다든지 등등 어떠한 걸 통해서 올바로 그분들을 세운다면 이 대한민국의 그 좌파나 주사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올바로 왜 그동안에 이렇게 했냐면은 사실 북한이 그런 거예요. 북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올바로 서는 순간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끊임없이 지령을 통해서, 간첩을 통해서, 남한 주사파를 통해서, 전교조를 통해서 이승만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도윤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95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갔는데 이승만 괴뢰 정권 타도하자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며 정권을 쉽게 대통령 하야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에요. 60년, 70년 됐잖아요. 65년 이상. 그런데 아직도 95년도에 갔는데 이승만 괴뢰 정권 타도하자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95년도에 이승만 정권, 있지도 않은 이승만 정권을 뭘 타도를 해.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이승만이가 껄끄러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쉽게 얘기해서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주사파들이 결국은 이어받아서 이런 일들을 계속 획책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영웅들은 많이 기렸어요. 이순신이다, 뭐 세종대왕이다, 뭐다, 무슨 뭐 어디 무슨 청산이 대첩이다, 뭐다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의 영웅들은 없어요. 1948년도 정부 수립 이후, 건국 이후에 영웅이 없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통해 자유 경제 성장을 이렇게 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가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독재자로 뭐 친일파로 완전히 매도돼 있잖아요. 그를 건국영웅,
경제 영웅으로 올바로 세운다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